부착 명령, 뭐 일명 전자발찌 이것도 과거에 없던 게 이제 붙은 거고요. 뭐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이런 것들도 없던 게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기본적으로 보안 처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수강 명령 이런 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명령. 일단 여기선 적고만 넘어가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더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보호관찰이 있고요. 치료감호. 얘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치료감호. 왜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이 치료감호라는 네 글자를 시험에 내려면 우리 그 전에 배웠던 개념과 엮을 수 있거든요. 자, 복습. 범죄란 무엇입니까? 그러게 분명 전 강에서 범죄가 뭔지 설명해 주셨는데 범죄가 뭐죠? 범죄, 나쁜 짓, 처벌이 필요한 사회적으로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들, 비난 가능한 그런 행위들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형법에서 범죄라고 적은 건 범죄. 그럼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위법해야 되고 책임을 지우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형벌이 부과된다는 건 범죄가 성립해야만 형벌이 부과되거든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범죄가 성립해야만 형벌이 부과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책임이 조각된 사람이 있어요. 이 말도 들리죠? 그럼 책임 조각 사유가 몇 개가 있었습니까? 책임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 형사 미성년자. 두 번째 심신 상실자. 세 번째 강요된 행위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심신 상실자라는 표현은 심신에 장애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어떤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럼 그 사람은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교도소에 가두어서 죄값을 받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교정시설에서 혹은 이제 치료를 통해서 이 사람을 좀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치료감호는 왜 시험에 나올 수 있냐면 심신상실자니까 적어볼게요. 책임이 조각되죠. 책임이 조각되어서 처벌할 수 없는 심신상실자에게도 가능한 보안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감호는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굳이 적을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과거의 기출문제 풀려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안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우선 128페이지에 자료가 좋으니까 몇 가지를 보죠. 짜잔. 일단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복습 정도가 될 텐데 형벌의 종류, 징역이 있네요. 1개월 이상 교도소 등에 구금하여 정역을 부과함. 금고 1개월 이상 교도소 등에 구금하여 정역을 부과하지 않음.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고 공통점은 1개월 이상.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 그러니까 1 단위로 구금하며 정역을 부과하지 않음. 그러니까 또 요게 금고랑 공통점이고요. 여기까지 묶으면 뭘 한다고요? 세 가지를 묶으면 자유형. 선생님 설마 여러분 평형 자유형 할 때 쓰는 그게 아니고 자유형벌, 자유에 가해지는 형벌. 두 번째 자격상실.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명예형으로 현행형법상 자격상실이 되는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이런 거예요. 무기징역도 있고 무기금고도 있나요? 그렇죠. 근데 이 무기징역은 우리나라가 이제 종신형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을 때까지라는 느낌보다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는 이런 느낌이에요. 언제 풀어줄지를 안 알려준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기징역 그러면 예를 들어 유기징역 10년. 그럼 10년인 거죠, 10년. 근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면 그게 무기징역이니까 죽을 때까지라는 뜻이 아니고요. 종신형이라는 뜻이 아니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형벌이라고 좀 정리하시면 조금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다음 내용은요. 자격 정지가 나오죠. 수형자는 무슨 말일까요? 형벌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수형자에게 당연히 또는 특별한 선고로서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명예형. 그러니까 얘도 명예형, 자격 상실도 명예형. 벌금 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을 부과함,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 부과되는 과료랑 다른 거구나. 몰수까지 합치면 얘를 재산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렇게 범죄 행위와 관련된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국가에 강제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범죄의 반복을 막거나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더라. 사형제도가 안 나와 있었네요. 그래서 사형제도까지 포함을 시키면 총 9종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는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이 나와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이걸 한꺼번에 감싸는 표현이 뭐라고요? 더 큰 단위의 표현은 바로 보안처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처분이란 말을 이제 뒤에 가면요, 우리가 소년사건 정리할 때 보호처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보안처분과 보호처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그때 가면 보호처분을 강조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보안처분은 형벌과 비교해서 대안적 제재 수단이구나, 형벌만이 능사는 아니구나, 형벌로 모든 것을 다 교정하긴 곤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치료 감호가 있어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 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 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서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두는 것보단 치료가 필요하겠구나, 치료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어, 경과를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보겠다, 이걸 치료감호라고 하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신상실자가 책임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는다,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심신상실자에게 치료감호는 가능하다. 됐죠? 보호관찰,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걸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건 다음 강에 시작할 겁니다, 이 내용을. 근데 일단은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처분 등을 받은 경우 범죄인을, 느낌만 살려보세요,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이건 교도소에 가두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 속에서 가두는 겁니다. 그걸 보호관찰이라고 부르거든요. 사회생활을 영위, 누리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행유예가 나오면 집으로 가거든요. 교도소로 가는 게 아니라 뒤에 배우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그러면 일단은 풀어주고 집에 가도록 하는데, 그래도 징역을 1년 정도 살 만큼 나름 잘못한 사람이 그냥 우리 거리를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활보하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도록 사회 속에 일정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걸 보호관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형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벌과 함께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형벌과 함께 보호관찰과 같은 보안처분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적어볼게요. 형벌과 보안처분은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걸 지금 적어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이런 표현과 비슷한데 아주 다른 표현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일단 이걸 적어두고요. 다음 내용은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이 더 나오네요. 치료감호의 대상이 되는 치료감호 대상자는 심신장애에 의해 벌할 수 없거나, 이게 나오네요. 드디어 심신장애에 의해 벌할 수 없거나, 그러니까 이쪽이 심신상실자. 다시 한번 적어보시고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다 보니까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 있는 자를 말하는데, 어땠나요? 네, 분석. 치료감호는 치료감호 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검사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해서 관할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치료감호 선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형벌은 당연히 국가가 부과하죠. 그때 형벌이라고 하는 건 국가라고 하면 너무 크니까 쉽게 말하면 형벌은 누가 부과할까요? 법원에서 하겠죠. 법원에서 법관이 판단을 해보고 사실관계를 쭉 들여다본 다음에 네가 사람을 죽인 게 맞아, 형법제 몇 조에 의해서 너는 이렇게 처벌돼야 돼, 이게 법관의 판단으로 형벌이 부과되겠죠. 그럼 보안처분은요? 그냥 하나 해볼까요? 보안처분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장이 치료감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시험 문제 툭 나오면 보안처분은 형벌과 달리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워놓고서 약간의 응용?
이것만 필요한 이 상태에서 잠깐만 내가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언제 최적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 그리고 그런 문제 틀릴 때는요, 틀려보면 알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오답 중심으로 오답을 피해 나가는 방법도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나머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 풀면서 차근차근, 와, 우리 벌써 3강에 걸쳐서 지금 이 내용을 다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는지를 볼게요. 근대 사회가 형성되기 이전에 중세 절대 왕정 시기에는 국가가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었다. 잠깐만. 어디서 들어봤던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 문장 가지고 뭔가를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면 국가가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면 되겠군,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뒤집어 해석해 보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근대 시민 사회에서는 형법의 기본 원리로 가가 강조되었는데, 가는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범죄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형벌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죄, 형, 법, 정주의네요. 가는 죄, 형, 법정주의. 우리 죄형 법정주의 할 때 완강 코드에서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혹은 구체적인 원칙 5개를 정리했었는데,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여기까지 읽으면 성문 법률주의라고도 하고, 달리 말하면 성문 법률주의라고도 하고, 달리 말하면 관습형법은 안 돼. 관습형법 금지 원칙입니다. 기억 맞고요. 현대적 의미에서는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로 이해된다. 그래서 앞에 수식어가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뭐랑 비슷하다고 했습니까?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합법성만 따지는데, 현대에 강조된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그 목적과 내용이 정당할 것, 이걸 따지는 것처럼 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에서는 법률이 있으면 범죄가 있고 형벌이 있는 거 아닌가? 앞에 이제 수식어가 안 붙었어요. 근데 현대에서는 이 법률에 적정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이렇게 통제를 하죠. 니은 맞고요. 디귿.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잘 보세요. 아니 이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가 성립되고 형벌이 부과될 때는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잘못됐죠. 그렇죠. 법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판단해서 만약에 유추해석해버리게 되면 이걸 처벌할 수 있는 깔끔하게 딱 들어맞는 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슷한 걸 찾아다가 적용함으로써 형벌권이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거니까 디귿 틀렸고요. 리을.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으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됨. 이걸 뭐라 불렀어요? 소급표 금지 혹은 형벌 효력 불소급의 원칙. 이렇게 정리했죠. 리을 맞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예외가 있긴 했어요. 예외가 있었죠. 어떤 경우? 오히려 행위할 때 법이 더 무거웠고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서 법에서 그 형벌에 대한 것을 좀 더 이제 가볍게 바꿨다면 가벼운 범죄로 처벌하면 되고요. 행위 당시에는 유죄였는데 나중에 법이 바뀌면서 무죄가 됐다. 그럼 그냥 무죄로 처벌될 수, 그러니까 무죄로 벌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소급표 금지의 원칙의 예외니까 한번 좀 정리해 두시고요. 리을은 맞구나.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까지 4번 골랐습니다. 다음 2번 문제.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 가나를 쓰시오. 그냥 쓰면 되겠네요. 우리 그전에 다 봤던 사례니까. 각국에서는 형법에 나쁜 짓을 하면 혼난대요. 혼난답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하면 혼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나쁜 짓, 이게 범죄? 혼난다, 이게 형벌? 그러면 나쁜 짓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혼난다, 이게 또 어느 정도 형벌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다면 바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 아니냐? 위반 사례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에는 명확성의 원칙. 을국의 법관은 고양이를 죽인 A에 대한 재판에서 고양이를 죽인 것에 대해 범죄로 규정한 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애완동물인 개를 죽인 경우에 대해 범죄로 규정한 법률을 적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 여러분 가끔씩 이거 쓰라 그러면 유추해석이라고만 적고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입니다. 여긴 명확성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걸 잘 보고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와 나에 어떤 죄형법정주의 내용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했고요. 바로 3번. 얘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모형대로 문제를 봤어요. 개념을 이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자 보세요. 여긴 범죄의 성립요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성립요건이랑 범죄의 구성요건은 같은 말이 아니고요. 범죄 성립요건, 어떻게 범죄가 성립하는가? 그러니까 C가 범죄 성립 이렇게 C의 범죄 성립이라고 들어가면 앞에 있는 A, B, C 모두가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들이고요. 그 중에 A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어떤 친구들은 범죄 성립 요건이란 말과 범죄의 구성 요건 이걸 똑같은 말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착각했다가는 지금 범죄 성립 요건이 밑에 있는 C, 앞에 있는 A, B, C를 그러니까 앞에 있는 A, B, C 이거랑 헷갈리겠네요. 또 그냥 우리가 강의했던 대로 A, B, C를 다 충족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서 범죄 성립 요건과 구성 요건이라는 것은 성격을 좀 달리하는 거구나. 이쪽은요. 범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의 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없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여기도 처벌할 수 없고 여기도 처벌할 수 없는데 이때는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 여러분이 이제 이 위법성 조각이란 말까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때 책임 조각. 몇 가지만 더 해보면 위법성이 무슨 뜻이었죠? 그냥 위법하다라고 하지 말고 혹은 뭐 나쁜 짓이다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보아 부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 밑에는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을 수 있다는 건 비난할 수 있는가 비난 가능성 그 행위자에게 행위자. 그래서 원래 여기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 위법성이 있는가 이쪽은 행위를 따진다고 부르고요. 행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 자체가 그 행동 자체가 구성 요건에 맞아 떨어지는가 혹은 그 행동 자체가 위법한 것인가 이걸 따지는 건데 밑에 있는 책임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14세 미만인가 심신상실자인가 그 다음에 강요된 행위 그러니까 강요된 어떤 협박에 못 이겨서 그걸 한 사람인가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심신상실자 갑은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하여 전치육지에 상해를 입혔다. 얘는 책임 조각 B에 들어가야 되겠죠. 사례 분석하는 거네요. 두 번째, 회사원 을은 자신의 딸을 죽이겠다는 협박에 어쩔 수 없이 회사의 기밀을 훔쳤다. 이것도 강요된 행위, 책임 조각 다 배운 대로 풀리죠. 병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상처를 입혔다. 얘는 정당, 방위라고 할 수 있죠. 얘는 위법성이 깨뜨려져야 되죠. 그러니까 B에 들어갈 게 아니라 A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심신미약자 정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여긴 심신미약자라고 써있죠. 그래서 비교하시면 1번 선지에서는 심신상실자라고 나오고요. 4번 선지는 심신미약자라고 나오니까 심신상실자는 B에 들어가고 심신미약자는 C에 들어가는 게 맞죠. 왜 C예요? 범죄가 성립하지만 감경할 수 있는 것 이런 정도. 책임 감경 사유라고 배웠으니까 정답 4번. 5번은요. 대학생 무는 친구가 자신의 자전거를 타도 된다고 해서 친구 집에 들어가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다. 그렇죠. 얘는 피해자의 승낙 이쪽이네요. 위법성 조각 C가 아니라 A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3번의 정답은 4번 될 거고요. 다음은 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사례의 법원 판결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봅시다. 갑은 음식점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을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란 말 나오네요. 얘는 바로 다음 강에 기소란 말이 나올 겁니다. 검사가 기소해야 형사재판이 열릴 것이고 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 무죄를 다툴 거니까요. 징역 1년에 징역 1년은 얘는 형벌이고요. 이게 딱 분리해서 적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형벌, 치료감호 처분은 보완 처분입니다. 이렇게. 법원은 갑의 죄는 무거우나 갑이 평소에 심신장애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과 폭행 당시에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근데
이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한 거지. 이게 이 자체가 심신 상실로서 책임이 조각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 게 함정일 수 있으니까 갑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니죠. 책임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형벌과 보완 처분을 부과하고 있는데 갑에게 선고한 형벌은 정역이 부과된다. 그렇죠. 선고한 건 징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잠깐만 선고라는 거랑 근데 징역 1년, 징역 선고? 이게 무슨 말이지? 아, 법원에서 재판을 열어서 징역 1년에 처한다. 아, 요걸 선고라고 하는 거구나. 지금까지는. 그 형벌이 바로 징역 1년이니까 정역이 부과된다. 맞죠? 갑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 아니죠. 일단 여기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도 하고 책임을 지우게 할 수 있다. 리을. 갑에게 대안적 제재 수단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보완 처분. 아, 그러니까 대안적 제재 수단이란 말도 아셔야 되겠네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 5번 문제. 사례 연습이네요. 논리 구성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A, B, C. A, B, C까지 있는데 갑은 편의점에서 절도 행위 후 도주하고 있는 범인을 쫓아가 체포한 후 경찰에 인계하였다. 이게 현행범 체포니까요. 현행범 체포니까 경찰에 인계하였다는 말을 쓰는 거 보니까 현행범 체포를 일반인이 하였다. 이렇게 일반인의 현행범 체포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정당 행위가 되죠. 정당 행위. 을은 흉기를 휘두르며 행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을 제압하면서 약간의 상해를 입혔다. 그렇죠. 이렇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는데 약간의 상해 입힌 정도니까 이런 정도는 이제 과도한 정도가 아니다라는 걸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이쪽은 행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건데 을이 막았다. 그러면 타인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 병은 몇 년째 자신의 돈을 갚지 않고 도주 중인 사람이 해외로 도피하려 하자 공권력 투입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공항에서 직접 체포하였다. 그래서 이쪽은 자구행위라고 했습니다. 자구행위. 자구행위는 문제 풀 때 보면 뭔가 받을 게 있다. 청구권의 보전이라는 걸로 맥락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 순서대로 나열하면 3번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가 6번인데 이것도 개념적으로 몇 가지를 많이 꺼내볼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 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 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그러네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감호시설. 그러니까 써 있어요. 치료 감호라고. 치료 감호. 두 번째는요. 아직 요 말을 완전히 독해할 수는 없지만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이거죠. 그러니까 사회 속에 가둔다. 그러면서 보호관찰이란 말을 썼습니다. 기억은 이미 했네요. 치료 감호는 심신 상실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고요. A와 달리 B는 범죄인에 대한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 아니 A도 교화의 목적이 있고 B도 교화의 목적이 있는 거니까 뭐 달리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디귿. A는 치료 감호, B는 보호 관찰. 그냥 뭐 바로 아까 풀었던 거고. A, B 모두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다. 그러네요. 이것도 다 했네요. 형벌과 함께 보완 처분은 부과될 수 있다.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6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거쳐왔던 개념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형법이 무엇이고 죄형법정주의, 범죄는 어떻게 성립하며 그리고 형벌과 보완 처분까지인데 이번 강 완강 코드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여주세요. 형벌의 종류 9종을 정리해 보시면 되는데 공통점, 차이점, 그 다음에 큰 단위에서의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까지 적어보는 연습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강에서 우린 5-2단원 형사 절차 파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최적이었습니다. 안녕!